지금 뭐 국제 정세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올해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도 있었고 2월 28일부터 이제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제 정치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지금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다.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특히 한국에 살면은 매 시기가 과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의 과도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국제정치적인 구조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랄까요? 구조적인 기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PPT를 제가 일요일까지인가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 지난주에 이제 악시오스라는 미국 정치 전문지인데, 거기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거의 다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측으로부터 뭐 판타스틱한 프로포설이 왔다고 얘기해서 곧 타결될 것 같았고,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에 베이징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미중 간에 하고 모레 오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란 전쟁이 마감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한 지금 미국 내 지지도가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는 60, 70%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한 두 가지가 전쟁과 유가 상승이었는데, 이란 전쟁으로 두 개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국내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11월 3일에 중간선거를 하게 되는데, 미국은 중간선거, 이제 그 4년 대통령 텀에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중간선거를 해서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 전체를 이제 선거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인컴번트들, 그 대통령의 여당이 90% 이상의 경우의 수에 패배해 왔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중간선거에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도 공화당이 의석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다 과반수를 상하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데, 하원은 이제 민주당 우위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상원도 뭐 여전히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지키긴 하겠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향방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이번 주 초에는 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불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예측이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나 정치적 이익에서 비롯되는 그런 이제 불가 예측성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전체를 좌우하는 어떤 미국 내 또는 국제 정치의 구조의 변화랄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런 여러 결정들 뒤에 있는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잘 파악해서 그게 국제정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게 한국에게 어떤 함의를 주는지 하는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외교정책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회의를 많이 하는데, 미국 학자들 만나봐도 자기네 나라의 외교정책을 자기네가 잘 설명을 못 합니다. 워낙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념과 뭐 역사적인 뭐 배경이나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하여간 세계 질서가 변화되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짧게는 지난 30년, 그 1991년 12월에 소련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15개 공화국으로 이제 쪼개지는데, 그로부터 이제 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데, 대략 30년, 그러니까 전쟁이 없이 강대국 간에 평화롭게 지내던 미국이 냉전에 승리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비교적 미국의 질서 안에 순응하고 있던 시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깨졌다고 본다면, 대략 30년, 31년 정도의 미국 주도의
단극 기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미국이 패권을 활용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더 길게는 이제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칙 기반 국제질서 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지난 80년간에 걸친 조금 더 긴 변화이고, 더 길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권국가 체제 속에 살고 있는데 지구화 이후로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주권적인 권능 이런 게 점점 약화되는 시기,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너네 운명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냐. 그러면 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권국가 체제도 약화되는데 그건 보통 유럽에서 17세기에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는 그런 다층적인 변화가 함께 응축돼서 나타나는, 뭐 학술적으로는 거시 복합 이행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은 과도기를 봐왔는데 지금처럼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기는 사실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제가 83학번인데요. 그러니까 대략 지난 60년간의 국제정치 역사에서는 가장 큰 변화다 하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질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들으시겠지만 인공지능도 그러할 테고요.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보건위기, 핵의 확산 등과 같은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국제질서로 가게 될 것이다. 는 것이고요. 그 슬라이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훑어보시고 제가 중요한 슬라이드만 넘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정치를 보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다 이제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이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미국 오늘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놓고 지금 미중 관계야말로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중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근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중 관계의 어떤 최종 상태, 이게 냉전처럼 어느 한쪽이 몰락할 건지 아니면 싸우다가 지쳐서 다시 잘 지낼 건지 아니면 미중 전체의 힘이 약화되고 소위 이제 다극화, 다른 러시아라든지 제3세계 EU 이런 국가들과 비슷한 다극 질서를 만들지를 지금 현재 알 수도 없고 미중 스스로도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는 대중 전략의 최종 상태를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미중처럼 너무나 긴밀한 상호 의존을 하면서도 적대 관계에 있었던 관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소 관계하고 보통 비교하는데 미국이 냉전기에 소련으로부터 수입한 액수가 미국 전체 수입액의 0.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관계하고 비교하면은 뭐 완전히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미소 관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뭐 모든 사안이 미중 관계랑 연결되지만 이번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만 봐도 그 나라들은 미중 관계를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훨씬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그 딱 사이에 있고 모든 사안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국제정치가 다른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기술로 우리 종을 파멸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시기에 들어왔다.
1945년 뭐 아시다시피 8월에 핵폭탄이 터지는데 미국이 사용하죠. 45년에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핵무기는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개의 공인된 핵국가와 4개의 공인되지 않은 핵국가, 그래서 세계 지금 9개의 핵무기 국가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 확산의 뚝이 무너지면 대략 세계에서 한 20개국 정도가 핵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런 레이턴시라고 해서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10여 개 더 있고 그중에 제일 앞선 나라가 한국이고 아마 그 뚝이 무너지면 한국으로부터 시작될 거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20개의 핵무기 국가가 있는 세계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오늘 그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핵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플러스 이제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의 위치 스페인 근처에 있다는 것을 공개했는데 그거는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간접적인 시사인데 그거는 뭐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국가가 비핵무기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약속이 국제정치에서는 굉장히 굳건한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앞뒤로 얘기가 좀 그런데요. 1970년에 핵 비확산 조약이라고 여러분 NPT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만들 때의 기준이 핵무기 국가는 더 이상 핵을 늘리지 않는 수직적 핵 확산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5개 나라 이외에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핵을 안 만들기로 이건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무기 국가들이 핵국가들이 핵을 더 많이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플러스 핵무기 국가가 비핵무기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뭐 그건 당연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어느 나라라도 어긴다면 세계 핵질서는 바로 무너진다.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계에 뭐 엄청난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어느 학자는 500불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다 부품을 모아가지고 만들 수 있다. 핵 물질만 만들면. 근데 물질은 어렵죠. 그 재처리된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도 대패를 했고 아프간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전혀 핵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뭐 고전은 아니지만 장기전을 하면서 핵무기 얘기를 하긴 해도 핵무기를 쓰고 있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핵 확산이라는 거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첫 번째 기술 발전이었는데 앞으로 AI를 우리가 규제할 수 있을지 환경 위기를 다룰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22세기가 진짜 올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21세기를 잘 넘기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다. 한 번도 우리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인간의 그 어떤 본성이랄까요? 이런 걸로 우리 종을 파괴할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었는데 우리 본성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테스트가 다가온 시점이다. 이건 뭐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근데 이런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미중 경쟁하고 딱 맞물려게 됐어요. 이건 그냥 우연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다 하는 단극 시대에 AI가 나오고 기후변화가 유지되고 하면은 미국의 리더십 속에서 문제가 잘 해결됐겠죠. 근데 미중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AI도 규제보다는 혁신으로 기후변화도 뭐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석탄을 계속 뗀다든지 하는 주권 국가의 논리가 이런 인류 공동체 위기보다 앞서는 그런 국제정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뭐 반드시 위기가 온다. 그걸 이제 sovereignty trap이라고 해서 주권의 덫인 거죠. 그거를 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28년 미국 선거가 있는데 그때 민주당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알던 시대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설사 민주당 대통령이 되더라도 트럼프 시대에 많은 유산을 안고 새로운 국제적인 시절을 만들어 갈 텐데 그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 얘기는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그 속에서 이제 한미동맹,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미국이 패권이 아니었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대국가가 된 이후로는 항상 미국은 패권 국가였고 자유진영이든 지난 30년의 단극 체제든 그리고 자유주의 질서였고 규칙 기반 질서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외교는 이제 대미 외교가 핵심이었고 두 개 이상의 강대국을 한 번에 다뤄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한 나라하고만 관계를 맺었고 그게 우리의 엄청난 자산이었던 건 맞고요. 그 53년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 1인당 GDP가 50불밖에 안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1968년까지인가 우리 예산의 국가 예산의 7, 80%가 미국 원조였고 그래서 굉장한 그 대미 의존도가 있었던 데 반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53년에 스탈린이 죽고 그 스탈린 격하 운동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소가 이제 59년부터 막 싸우는데 북한은 그때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두 개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등거리 외교랄까요?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미중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이 나와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이런 이슈에서는 미국 편을 들고 이런 이슈에서는 중국 편을 들고 그런 식의 뭐 약소국이나 중견국의 강대국 외교는 굉장히 흔한 현상인데 우리는 그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대는 미국 패권의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말씀드리고요. 이번 남호 사건도 있었는데 뭐 지금 외교 행랑에서 그 공격한 엔진의 일부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이란의 군사무기가 우리의 상선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당연히 아주 그 확실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미국과 함께 대이란전에 참전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대이란 관계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이제 중동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으로 이런 식의 미국의 요구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이게 비단 대이란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미국과 함께 행동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데 그게 우리의 이익에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대미 패권국이 아닌 대미 관계를 우리의 이익에 맞고 또 동맹이 워낙 우리한테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북한 문제도 아주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은 지금 거기도 이제 1948년에 나라가 섰는데 그 이후로 가장 전략적 지위가 좋은 시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도 어렵고 독재 문제도 있긴 하지만 북러 관계라든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수준 이런 걸로 북한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거를 23년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 그 지금 이란 전쟁으로 최대의 수혜자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미국이 이제 유럽과의 관계도 뭐 거의 최악에 갔고 미국의 전쟁 발발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신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사우스,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그럼 미국 대신 미국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또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중국 국민들이 자기 세금을 내서 뭐 중국 국민들이 아프리카에서 싸우다 죽고 뭐 이런 류의 패권의 역할을 미국처럼 하겠느냐. 우리 한국 전쟁만 봐도 뭐
뭐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미국의 청년들이 와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우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패권 전략을 할 수 있는 국내적 기반을 중국이 갖고 있느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는 중국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중국한테 오는 기회와 중국의 능력 사이의 갭이랄까요? 그걸 중국이 과연 메꿀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만 봐도 중국이 굉장히 신중하게, 중국은 이란 전쟁을 놓고 미국을 비난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전쟁이 평화롭게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중국이 이제 중재 역할을 하겠다. 아마 우리 정 교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중국의 공식 입장은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다. 아직 이번에도 이제 미중 간의 화해협력으로 뭐 중국 언론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AI는 뭐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근데 하여간 엄청난 영향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각 강론별로 올 변화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작년에 이제 리에임이라고 해서 회의도 했는데, 뭐 핵심은 이제 AI가 주는 군사 혁신의 능력과 그거를 이제 인간 개입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 그 규제에 관한 국가들 간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은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적인 AI의 운영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효율성만을 위해서 AI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때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되겠죠. 그럼 민주국가가 상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런 지구화라는 흐름 속에서 주권 국가 체제가 유지될까? 만약에 우리가 100년을 더 산다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년을 더 살면 아직도 국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정말 뭐 1시간 내에 전 세계 어디를 갈 수도 있고 국제 결혼도 엄청나게 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세계화의 역풍에 맞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세계화에 대한 역풍이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런 지구적인 시공간의 압축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뭐 지구 어느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바로 반응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미 그 80억은 하나의 정치 공간에 살고 있다. 근데 나라가 200개로 쪼개 있을 뿐이지. 근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 주권국가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뭐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학자 중에서는 그 화성에 간 이민들이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될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화성과 지구 간의 정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지. 뭐 그게 지금은 굉장히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나온 지가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 미국 유학 간 게 90년 초인데 그때 처음 까만 화면에 SNS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불과 30년 만에 지금 AI의 수준을 보면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면 기술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이미 그 지구 이외에 뭐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두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빨리 핵심만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란 그 협상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뭐 여러 디테일이 있어요. 저도 뭐 이란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국제정치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 트럼프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미국과 이란의 쟁점들은 굉장히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있고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요 내용인데 이거는 그 지난 4월 7일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결정하게 된 그 상황을 거의 실시간 소설처럼 이렇게 쭉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운데, 한 뭐 지금 여러분보다도 작은 사이즈, 한 요 정도가 결정한 일이에요. 이란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너무 훌륭했다.
이란도 된다. 이란도 우리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급습하면 지도자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고, 그러면 올 초부터 있었던 이란 내의 여러 시위들로 이란 전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좋은 얘기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강요들,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우리 댄케인 참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세 가지 판단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베네수엘라 사건의 정말 아주 놀라운 성과, 그 다음에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력. 그 설득은 된다 뿐만 아니고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영원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굉장히 반응을 했고, 이란에 대한 그 개인적 적대감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79년부터 맨날 이제 40년 역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신념도 있으셨던 것 같고, 중간선거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 플러스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전체적인 외교정책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헤그세스 장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지도부는 제거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그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작전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남북 간에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건지가 작전 계획인데, 미국이 했던 대북 작전 계획도 있고, 근데 이란하고의 전쟁의 작전 계획을 제일 많이 세워봤대요. 근데 절대 이길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 우리 지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여간 산맥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전쟁은 트럼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개인이 결정을 해서 일으킨 전쟁이고, 전쟁 목적은 뭐였냐면 이란 지도부의 교체와 이란 정권 교체. 지금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죠. 지도부만 교체됐지. 여전히 이란의 종교적인 보수적인 정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성공이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특히 공화당 계열의 전문가들, 지난번에 그 리차드 하스라고 미국의 외교협회라고 있거든요. 저희도 회의하느라고 가서 많이 만나는 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국제정치학자고 중동 전문가고, 지난번 CNN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과 후를 비교할 때 미국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전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냐라는 이제 하스의 대답은 굉장히 이제 공화당이고 미국 중심적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얻은 건 없다. 얻은 건 없고 역사는 굉장히 냉혹하게 판단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지식인계라든지 그런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흥미로운 건 그 전에 베네수엘라까지 지난 이제 1월 25일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정확하게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외교 정책들, 정말 속도전이라고 그래서 취임 100일 동안에 행정명령이 막 수십 개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 트럼프가 4년 쉬면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된 프로젝트 2025라든지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그래서 앞에 국내 정치라든지 또는 베네수엘라까지는 기본적인 기조는 그 전에 다 예고된 부분에 준비된 전쟁이었던 데 반해서, 이란 전쟁은 그 전의 문서들을 보더라도 전쟁으로 이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이란 핵 문제가 중요하고 이란 정권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해왔는데, 그렇다고 전격전을 하겠다는 준비를 해온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쟁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나갈 수 있을지, 그 얘기고요.
그게 근데 가져왔던 결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전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란 전쟁의 전쟁 목적이 그 이후에 5가지로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란 정권 교체였다가 뭐 이란의 해군 폭파, 미사일 능력 제거, 그다음에 그 헤즈볼라와 같은 뭐 소위 프록시들의 제거, 마지막이 비핵화였거든요. 근데 이란 핵이라는 것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부터,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2008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둘러싼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5년에 JCPOA라고 포괄적인 핵 이행 협정을 맺어서 이란이 핵 농축을 아주 저농축으로만 하고 무기화될 수 있는 핵 농축은 하지 않기로 15년 기한을 둬서 나중에 점검해 보기로 해서 굉장히 잘된 합의다. 그때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중국과 독일이 같이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합의였는데 그래도 이뤄냈다. 그래서 그거를 주도했던 이제 그 웬디 셔먼이라고 당시 차관이었을 거예요. 그 북핵 문제도 관여했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CNN 나와가지고 CNN인가요? 그 톡을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나 힘든 협상이었다. 그리고 디테일이 어려워서 자기네는 100명 이상의 전문가 팀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과학자하고 법률가들로 꾸려진 100명의 전문가가 몇 년에 걸쳐서 간신히 핵 문제를 해결한 거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문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한두 달 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는 자기로서는 참 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농축 우라늄을 하지 못하게 할 건지 지금 440kg에 60% 농축된 물질이 땅속 어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해외로 반출하고 더 이상 농축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신고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JCPOA를 깬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1기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합의다. 이대로 가자면 이란이 그 핵무기를 만들어서 북한처럼 된다. 는 얘기였는데 그걸 깨고 전쟁을 한 다음에 원래보다도 못한 합의를 이루게 되면 그건 뭐 웃음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5가지 목적 중에 4가지는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1가지인데 그게 핵 문제인데 그걸 둘러싸고 이란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이제 지구 경제의 문제 그걸 전혀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란의 요구,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많은 학자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그 이란으로 하여금 다시 국제법에 맞게 국제 항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 번 호르무즈 위기를 만들었지만 봉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봉쇄하는 순간 어떤 면에서 레버리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위협한다는 것만으로 계속 레버리지를 삼아서 원하는 걸 달성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봉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레버리지가 없는 거죠. 협상만 있는 건데 뭐 국회에서 그 해협의 통항료를 내도록 하는 그래서 그걸 징수하겠다는 법안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핵협상을 둘러싼 지지부진한 협상 가운데 봉쇄가 유지되면서 계속 부분적으로 통항료를 징수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이란 문제 해결이란 게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를 놓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게 된 건 뭐냐? 또는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미국이 패권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패권은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세계 질서를 만드는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국제 정치란 우리가 지금 지난 대한민국이 쓰고 살아왔던 80년의 국제 정치는 사실 국제 정치의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데 국제정치학자들은 그거는 좀 잘못된 질문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정치는 200개의 나라가 다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 군사력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국제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있지만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고 그게 가져오는 뭐 여파가 있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라는 거는 그 자체가 전쟁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힘이 쇠락하고 있느냐를 둘러싸고 지난번에 이제 그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에 어느 인도 외교관이 쓴 글이 있는데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환상이다.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기존과는 다른 정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반기를 드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냐? 사실 없죠. 뭐 중국, 러시아 다 트럼프 눈치를 보잖아요. 뭐 뒤에선 뭐라고 그러거나 뭐 이란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트럼프의 반기를 드는 순간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엄청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단극 시대다. 미국이 압도적 국력을 행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양극이니 다극이니 이런 건 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힘의 시대가 됐다, 뭐 전쟁의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원래 국제 정치는 힘과 전쟁의 시대인데 그 동안에 왜 전쟁을 안 했냐, 그 동안에 왜 평화가 왔냐라는 게 진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를 물으면 안 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전쟁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국의 역사적 특성상 미국의 패권적인 보호 아래 또는 미국이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글로벌 디터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나든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가서 뭐 해결하겠지.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가서 뭐 막아주겠지. 그 말씀을 좀 이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패권이 만들어 놓는 질서, 그러니까 패권적 국제 질서 때문에 원래 국제 정치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지 않았던 거다. 근데 이란 전쟁 전과 후로 국제 정치가 나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그런 패권의 역할을 계속 하겠죠. 계속 하지만 굉장히 선별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건데 좋게는 그 동맹을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근데 이게 동맹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뭘 혼자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구나. 결국 동맹이 정보 제공도 하고 기지 제공도 하고 이번에 뭐 스페인, 이태리 다 기지 제공 거부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뭐 계속 같이 하자는 얘기가 사실 우리가 그 기뢰에도 불구하고 운항할 수 있는 배 그걸 가진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12척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여간 뭐 다 기업의 힘인데 사실 그런 면에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정책 수단을 뭐 조선 반도체 원자력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레슨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패권이라고 해도 다 할 수는 없구나. 이게 이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이란의 핵이 국제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중동 지역 질서를 자기가 다 바꿔가지고 뭐 이란 사우디 관계를 바꾼다거나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제국은 가능하지만 패권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패권의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존 볼튼이라고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국무부에 이제 비확산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짜 전문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전략이란 건 없다. 그냥 그날 본능적으로 하는 분이다. 자기가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시다가 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 때 그 하노이를 망가뜨린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래서 뭐 The Room Where It Happened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하노이 때 얘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치적 안목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번 레슨에서 그거를 가졌다면 야 이게 앞으로는 남은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이게 동맹도 좀 대접을 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슬기롭게 하고 미국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아시아 문제나 중국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레슨을 배운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동맹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관세나 이런 걸로 더 압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 타협하고 3세기에 더 필요할 때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간다면 트럼프 외교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 특히 중동 국가들이 그런 얘기를 미국의 동맹국들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 국내는 사실 지금 뭐 벨트웨이라고 해서 DC에 싱크탱크들 많거든요. 그 브루킹스나 CSIS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도 회의 때문에 가는데 가보면은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그 리볼빙 도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 관료가 나와 있다가 또 다시 재임용되고 그러잖아요. 아마 잘 아실 텐데 지금 그 시스템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의 아주 측근들로만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싱크탱크가 전혀 알지 못해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가보면은 굉장히 무력하다는 걸 느끼는데 그거에 대한 반증은 이제 뭐 브루킹스나 이런 데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푸념이 옛날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오면 미국 싱크탱크들을 방문해가지고 얘기도 듣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안 온다. 와봐야 들을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윌슨 센터나 이런 싱크탱크 문도 닫게 했고 반 트럼프 발언을 하면 바로 소송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약간 우리 80년대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앞으로 미국 국내의 인풋과 동맹국들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게 중요한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이건 이제 미국은 그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수출 국가인데 호르무즈를 통해서 미국이 얻는 원유량은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반면에 70% 넘어갈게요 좀.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 그래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한데 여태까지 미국이 다 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그 질서에서 혜택을 받는 수익자들이 분담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를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원유를 수입했던 나라들이 와서 가져가라. 지난번에 트위터에서 영국한테 뭐 go and get it 이런 얘기 해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 얘기 핵심은 뭐냐면 요 뒤에 이제 좀 뭐 많이 써놓은 건데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은 자기 돈으로 엄청난 국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한테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세계 질서를 제공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전쟁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만드는 일을 사실 미국 혼자 한 거다. 그 혼자 했던 일을 한마디로 국제 공공재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국내 질서도 뭐 우리 경제 활동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규제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치안이라든지 뭐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죠? 그걸 이제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누가 써도 닳지 않는 그런 공공재를 제공해야만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거를 국제정치에서 구현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역사상 거의 아마도 최초로 미국이 그거를 지난 80년간 해왔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국력으로 제일 필요한 공공재가 뭐냐? 평화입니다. 이게 막 그냥 그때그때 국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전쟁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개방적인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공공재들, 뭐 IMF라든지
예전에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그걸 해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이제 패권이 이제 패권의 피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패권이 당면한 문제들을 할 수 없다는 재정 구조도. 그래서 그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제정치에서 그 패권 국가가 국가 부채를 지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국가 부채의 이자로 나가는 돈이 그 나라의 국방비를 초월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패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법칙이에요. 이게 뭐 딱 법칙은 아닌데 그런 추세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 이자만으로도 허덕이는데 그게 국방비보다도 많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 미국 국방비가 우리 돈은 1,000조를 넘잖아요. 그래서 1,000조국이라고 하는데 24년에 바이든 때 그 미국 국채 지금 한 3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해보니까 뭐 한 4, 5경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의 이자가 1,000조 국방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 신호죠. 이대로 가면 이제 굉장히 그거 아마 저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야인데 하여간 그렇다. 그게 말하는 거는 이제 미국 혼자 세계를 유지하는 거에는 한계가 됐다는 건데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건 뭐냐? 여태까지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 전략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많은 학자들이 고립주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패권의 역할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왜냐? 너무나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가 기축통화. 그죠? 엄청난 이익이죠. 두 번째는 핵무기의 독점. 그래서 사실상 미국 혼자 핵무기를 운용하는 셈이에요. 중국은 뭐 핵탄두가 많아야 한 5, 600개. 러시아가 뭐 엄청나게 많죠. 러시아는 그렇지만 외교적 영향력이 너무 약하고, 프랑스, 영국은 한 2, 300개 SLBM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런데, 사실상 미국이 핵을 독점하면서 동맹국들을 핵우산을 씌워주면서 동맹국들이 핵을 못 갖게 해서 갖는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게 굉장히 크죠. 우리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축통화와 핵무기 독점, 그 다음에 국제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뭐, 나쁘게 말하면 일방주의 또는 리더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패권의 이익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거다. 다른 국가와는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힘이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그 공공재를 생산하는 비용을 미국 혼자 부담하기는 어려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좀 나눠서, 특히 동맹국과 나누고 적대국과 타협해서 이거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여태까지 이제 단극 시대에 했던 외교 정책은 잘못됐다. 이거를 미국이 다 혼자 하려고 했는데 그런 자유주의 국제주의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잘못돼서 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은 놓지 않겠다. 개입은 계속한다. 근데 작년에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한 얘기 중에 신와인버그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군사 개입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는데 단기간에 저비용의 성공이 확실한 내용에만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거둔 게 베네수엘라고, 이란도 그 독트린에 의한 거였다. 그러니까 그 신와인버그 독트린에 의해서 단기간 저비용 성공 사례로 이란에 들어갔던 건데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됐고, 그렇다면 독트린을 폐기할 거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독트린은 지키되 이란 사태는 실패한 적용 사례로 남겠죠. 앞으로도 미국은 지금 쿠바 얘기하고 이러는 게 그런 류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미국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인데, 우리가 미국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미국 패권이 정말 쇠퇴하는 걸까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첫 번째는 두 번째 나라하고의 격차가 줄어서, 그죠? 중국이 너무 따라와서 이제는 미국 패권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실제로 중국이 PPP 기준으로는 2014년에 미국을 초월했고,
명목 GDP는 70%까지 따라왔고 군사도 뭐 지금 1000조 대 한 300조 되거든요. 많이 따라왔는데 동맹국을 합산하면 동맹국과 미국을 하나로 합치고 중국을 놓으면 뭐 게임이 안 되죠. 엄청난 뭐 GDP 10위권 내 국가 중에 러시아, 인도 빼고는 다 미국 동맹국이기 때문에 동맹 관리만 잘하면 중국은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패권의 쇠퇴가 미중 간의 격차 얘기일까 하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과거의 미국보다 지금의 미국이 쇠퇴했냐 하는 절대적 비교가 가능하죠. 예전 미국만큼은 아닌데 여전히 미국은 세계 경제나 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미국에 비해서 지금의 미국이 큰 손색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전략의 실패냐. 그래서 미국 패권이 쇠퇴하는, 뭐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는 있어도 아직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실패는 하고 있어도 뭐 미국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미국 쇠퇴를 만약에 전략 실패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할 거다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복원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 그래서 패권을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 마가 세력은 그래요. 마가 세력은 심지어 대만을 중국에 주고 한국은 뭐 중간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호주, 일본만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가의 이제 외교 정책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이 하고 우리는 미국은 서반과 유럽 정도. 그게 이제 세력권 전략이라는 건데 그건 아주 일부의 마가의 얘기고 미국 주류는 그렇지 않다. 미국 주류는 동맹을 데리고 세계를 압도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면에서도 미국의 쇠퇴가 패권 기획에 관한 국내 지지의 약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이 뭐냐? 미국이 진짜 쇠퇴하고 있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뭐 새로운 현상인데요. 지금 책도 쓰고 있고 그런데 공공재 문제예요. 지구 공공재, 그러니까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공공재의 수요가 너무나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쟁의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핵 확산도 막아야 되고 기후변화도 막아야 되고 보건위기도 막아야 되고 AI도 규제해야 되고 아까 말씀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 국가들이 그동안 냉전기에 눌려왔던 자기 주장 뭐 지금 내전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흡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제 질서가 유지되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 뭐 기후변화도 터지고 우리는 암암리에 미국이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미국이 하겠지. 지난 30년간. 그래서 많은 문제가 터져도 야 이거 미국 혼자는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좀 나서줘야 되겠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내가 국방비를 좀 더 낼게.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그 탄소 덜 배출할게. 이렇게 협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미국 스스로도 너네들 그런 거 안 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지난 30년을 보냈는데 그 결과 2008년 경제위기라든지 코로나 사태 뭐 모든 지난 30년 피해의 최대의 피해자는 미국이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하는데요.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한 패권이거든요. 근데 그 30년 동안 살았던 미국인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1990년생 미국인을 생각해 보면 90년대 뭐 10살 때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지만 본토가 테러로 공격받고 경제 위기로 뭐 엉망이 되고 코로나로 막 죽어나가고 그죠?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뭐 삼촌들이 가서 다 죽고 굉장히 불행한 30년이었다는 거죠. 그 세대에게.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이 앞에 기준으로는 쇠퇴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패권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 반발을 업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또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미국의 쇠퇴라는 것은 그 중국의 추격이나 미국의 약화, 자체적 약화의 부분도 약간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정치 전체의 변화다. 국제정치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미니멈한 국제공공재의 수요가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한 국가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일국 패권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는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요. 그렇게 이제 고얘기들을 쭉 쓴 거거든요. 어느 단일 국가도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전간기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킨들버거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아마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패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제질서는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패권이 무너지는 이유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미국이 패권의 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강대국으로 남아있을 것은 확실하다. 최소한 20, 30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이 2049년을 목표로 중국을 제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을 제쳐도 패권 국가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중국이 미국한테 이기고 미국이 만약에 몰락했다. 중국이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모든 나라가 중국이 있으니까 기후문제도 해결하고 제3세계 내전도 해결하고 핵 확산도 막고 그럴 걸 다 기대할 거잖아요. 중국이 그걸 하겠냐? 미국이 몰락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고 다른 국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걸 만약에 미국이 지금 배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패권을 유지하려면 결국 동맹국은 필수고 이런 적대국하고도 타협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이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어려운 말로 그 집합적 패권 또는 세계 질서를 위한 최소 지배 연합 이런 거를 만들어 갈까를 고민해야 될 때다. 바이든도 그런 고민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연대라는 걸 했는데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 혼자 패권이고 도움을 받는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즘 버든 쉐어링 많이 하는데 버든 쉐어링만 하면 안 되고 권한도 분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야 되는 분담을 줄이는 만큼 다른 국가에게 권한도 줘야 돼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제 그거를 조정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국내 정치로 하면 아까 말씀처럼 지구는 하나의 정치 공간이 됐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양대 거대 정당이고 다른 이제 군소 정당들이 있는데 과반수는 안 되기 때문에 거대 정당이라 하더라도 다른 군소 정당이랑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민주적인 정당과 한국, EU 이런 일본 이런 나라와 코얼리션을 맺으면 과반수가 넘어서 패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로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다스려야 될 문제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는 기회와 책임 요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다음 얘기는 미국의 쇠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미국이 2등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은 여전히 1등이고 부분적으로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정한되면 동맹국을 완전히 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다음 28년 선거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그 새로 이제 NSS 그 국가안보 전략을 써서 지난 4년 트럼프 2기의 정책과는 다르게 가겠다. 동맹국과 함께 가고 중국을 최대한 인게이지를 하면서 가는데 동맹국들의 부담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방비 GDP 8%라든지 그거를 트럼프가 사실 해낸 거죠. 트럼프가 해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시 트럼프로 돌아갈까 봐 동맹국들이 굉장히 미국을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4년, 8년이 가고 나면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이 도와주지 않는 동맹국들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하지만 자유주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게 결국 수습할 수 있게 하는 그 굉장히 악역을 한 거죠. 아주 인스트루멘탈했다.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됐다. 그냥 이대로 망가져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시기가 이제 자유주의 질서 붕괴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이게 지금 국제 질서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변화했고 그 속에서 패권 질서로 질서를 유지해 오던 세계 질서가 아주 변곡점에서 지금 변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지난 30년은 물론이고 80년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다. 잘하면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한 좀 더 나은 자유질서로 갈 수 있다.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한 3대 7? 예, 망가질 확률이 한 7, 잘 될 확률이 한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 지표상 미국이 여전히 1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물론 뭐 흔들리고 있죠. 이런 투키디스 함정이나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미국이 약화되는 거하고 중국이 따라가는 거는 전혀 별개의 논리예요. 중국이 여전히 개혁개방을 안 해서 아주 못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공공재의 수요 때문에 미국의 패권은 쇠락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정상회담도 좀 썼었네요. 이거는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면에서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놀랄 일은 없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공급망, 히토류 대 관세의 양쪽의 상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군사안보적으로는 대만 문제만 서로 건드리지 않으면 지금 미중 다 공세적인 정책을 취할 여유는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길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막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중국이 이란 전쟁 중재도 해주면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입장에서 베이징에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뭐 말은 큰 소리를 치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듣고 필요한 만큼만 얻어내면 되는데, 얻어낼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는 거죠. 타협을 통해서. 그거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뭐 몇 개, 펜타닐이라든지 대두, 뭐 그런 경제적 이익을 빼놓고, 대만 문제도 뭐 세게 얘기하기 어렵고, 이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번엔 베센트가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루비오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동맹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지금 동맹들은 처음에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서 그런 트럼프의 강압을 견뎌내는 정책이 우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떤 그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했던 특혜, 기존에 했던 공공재를 거둬들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제재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해왔던 많은 비네볼런트 헤저머니라고 해서 줬던 수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둬들이는 것만으로도 제재 효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한테 씌워주고 있는 해구산을 조금만 약화하는 기미만 보여도 뭐 우리는 뭐 독자인 무장으로 가자 이런 얘기 하지만 당장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호르무즈에 가야 되고 뭐 이런 류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그런 여러 사안이 있을 때 그걸 연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관세를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해구산을 약화시킨다든지 그러지 않았었다.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한 국방비 지원을 GDP를 올렸으니까 관세를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은 그건 별개의 문제다. 각각 가는 거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쭉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는 아무런 필연적 연계가 없는 사안들을 다 연계해버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버렸죠. 호르무즈에 안 가면 관세를 올리는, 사실 두 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동맹들의 선택은 훨씬 더 다변화되고 있다. 그중에 이제 유럽이 추구하는 길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길이라는 건데요. 전략적 자율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핵심은 미국 없이 안보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에요. 미국 없이 유럽의 안보가 가능하냐.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영토 20%가 걸려 있는 건데요. 그 영토를 20%를 빼앗고 정전을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제 3차 우크라이나 전쟁, 14년, 22년에 이어서 3차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 그걸 막아줄 힘이 유럽 국가한테 있느냐, 미국이 없이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체 점령됐을 때 폴란드나 발트 국가로 갈 때 유럽 스스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미국 없이.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했을 때. 모든 유럽인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유럽 혼자는 절대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유럽의 고민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거는 자체 안보가 돼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게 이게 유럽의 책임은 아니고 1945년부터 유럽과 미국 사이에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고 유럽은 경제를 집중하는, 일본도 비슷하죠, 하는 그 정말 빅 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갑자기 미국이 거둬들이면 유럽이 자체 안보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뭐 브레이크아웃 타임 같은 거, 그게 불가능하고. 아시아는 어떠냐? 한국과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이쪽은 개별 동맹이니까 양자 동맹 없이 뭐 중국의 불확실성, 그런 공세적 정책에 대응할 능력,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있느냐?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안보적인 필수 불가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면에서 동맹의 고민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된 의미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한다는 것이지, 또 미국이 취약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 공급망이라든지 우리 다 아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앞으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추진할지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방법, 굉장히 이제 강압적으로 하던 대로는 하는데 훨씬 더 강압적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점점점 트럼프주의적으로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마가처럼 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 패권은 안 하고 그냥 강대국만 할래. 그럼 이제 기축통화도 사실 없어질 거고 다 핵을 갖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패권이 아닌 형태로 국제정치가 운영되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먼 길이긴 하지만 그 완전 제국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이제 근대국가 체제를 넘어서겠다. 미국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1번이 제일 좋은 길인데 지금 1, 2번 사이쯤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3번으로 가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해구산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한국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되는 순간, 지난번에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엘브리치 콜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뮌헨 안보회의에 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유럽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나토 유럽 회원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겠냐. 그러니까 콜비가 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동맹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그 사회자가 개입을 하겠냐. 근데 또 많은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좀 화가 나서 이건 yes or no 퀘스천이다. 근데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을 쳐들어오면 나토에 이제 물론 국내 절차를 거쳐서 개입하게 돼 있긴 한데 개입하겠다는 말을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동맹이 흔들리는 이제 임계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3번으로 가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겠냐. 핵무기로 막을 건지 아니면 뭐 한국과 함께 막을 건지. 라서 마지막 말씀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에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그래서 미국이 2010년부터 중국이 제일 중요하다. 미국의 이제 안보에 제일 중요한 경쟁자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피봇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10년 오바마 때 얘기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때. 근데 그리고 16년이 지날 때까지 유럽과 중동에만 사실상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임무가 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처럼 미국이 그리고 국제 질서 전체가 패권의 역할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또 변화된 국제 정치에 맞게 행동하되 어떤 질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비전과 그 비전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카니 캐나다 총리가 그 세계 질서는 럽처, 파국이고 중견국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받았거든요. 근데 그 연설을 잘 보면 왜 럽처인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취약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한 번의 연설에서 지금 이제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앞으로 도래할 질서는
미국 혼자는 어렵고 많은 국가들이 힘을 합치되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더 진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연설을 할 수만 있다면 그 한 번의 연설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 얘기가 옳다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국제 질서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는데 명확한 답이 없거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질서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학문적 능력이랄까 그런 정책 생태계의 능력도 부족한 때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 학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세계 학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질서의 비전, 단기적으로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정책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뒷부분의 말씀인데 그냥 추상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대미 외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용 외교라고는 하지만 사실 비전의 외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인데 북한의 위기는 우리의 생사의 문제다. 아까 말씀처럼 북한이 전략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시기에 도달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싱크탱크가 와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가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자기는 열릴 걸로 본다. 그리고 그건 에이펙이나 이런 사이드라인이 아니고 북미만을 위한 정상회담을 따로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하겠냐?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굉장히 어렵다. 북한 스스로가 미국의 도움 없이도,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계 질서는 다극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힘은 많이 다운됐고, 그리고 진영화되고 있는데, 중러의 진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같이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기술, 중국하고의 경제협력, 그 다음에 핵무기 국가로 공인받으면 경제제재도 사실 무력화될 수 있고, 그럼 정상국가가 되면서 경제도 활성화하고 이 중러 진영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보통 정상국가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외국인 거죠, 외국. 적대적 두 국가는 한국은 그냥 외국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질이 나쁜 외국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의 외무성이 이제 통전부도 다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건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써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핵무기적인 군사적 측면도 있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한국을 완전히 외국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북한하고 해야 되죠. 사실 민족적인 당위성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도 굉장히 낮아져서 우선은 미국이 해야 될 거는 핵무기를 가진 공식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풀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별로 아쉬울 게 없는. 하지만 북한 경제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의 취약성과 이 북한의 지금 자신감 사이의 함수 속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정해야 될 때다. 근데 아마도 1, 2년 사이에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93년에 시작됐거든요. 30년이 딱 지났는데 앞으로 30년을 보고 대북 정책을 정해야 될 때다. 이 국제 정치의 변화 속에서 특히 AI 시대에 북한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설정해야 될지를 지금 초석을 놔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별다른 이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특히 우리 정부, 지금 정부는 뭔가 대북 정책에 물꼬를 트고 싶어 하는 것도 맞고 의미가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통일 로드맵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세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얘기하고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성인 포함해서 50% 이상이 통일보다는 상호 의존을 훨씬 더 강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한은 우호적 두 국가론을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나라 다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란 걸 어떻게 상정해야 될지도 완전히 다른 얘기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인데 뭐 관련된 그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